세계지리 2부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를 바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다음 자료는 다큐멘터리 촬영 계획서의 일부이다. 지도를 맞게 고른 것은? 자, 이렇게 나왔다는 것도 선지 잘 읽어보세요. 거대한 천막에서 다양한 지역의 맥주를 맛보는 흥겨운 사람들의 모습. 그 다음에 튤립, 백야. 그거 이거 백야거든요. 그걸 앞서 이러네. 일단 A는 핀란드고요. 아, 핀란드가 아니라 노르웨이, 스웨덴이군요.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니까요. 그 다음에 B는 여기가 네덜란드고 C는 독일입니다. 독일에서 정확히 뮌헨이라는 곳이죠. 자, 그럼 핀란드는 키워드가 백야고 네덜란드는 튤립이고 C는 뮌헨은 10월에 열리는 옥토버 페스트예요. 자, 시기를 기억해주세요. 10월입니다. 왜냐면 이 촬영기간 및 지역 순서 개최 시기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봄이고요. 북반구의 백야는 언제 일어나나요? 여름에 일어납니다. 그러면 봄, 여름, 10월이면 이 순서로 다음에 다시 이렇게 가야겠죠. 그럼 여기가 B, A, C. 정답은 BAC 3번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순서를 따라가면 CBA인데 답이 없어서 처음에 당황할 수도 있는데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유의점이 써있더라고요. 이 문제는 그 전형적인 지역의 축제랑 그 백야를 같이 결합시킨 거니까 아마 2단원 쪽에 그 빙하지연과 그리고 3단원 쪽에 세계의 축제 문화와 같이 결합된 문제입니다. 12번 다음 자료는 영국 여행 중 스케치한 해안의 모습이다. A에서 이 지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아까 오늘 한국지리에서도 지역 문제 비슷한 지역 문제 나왔습니다. A는 시스텍, C아치. 만약 이것이 떨어지면 이게 C스택이 되는 거고요. B는 사빈, C는 해시계, D는 석호, E는 사치. 이것이 이어지면 사주가 되고요. A는 곳보다 만에서 주로 발달한다. C아치는 이것의 그 물 출입이 자꾸 계속되는 이 곳에서 주로 발달합니다. 2번 사비는 주로 파랑의 침식작용 형성된다. 침식이 아니라 이렇게 연안류 파랑이 온 다음에 이곳에 연안류에 의해서 퇴적되었다가 모래가 연안류에 의해서 이동하는 퇴적작용입니다. 3번 C는 시간이 지나면 점차 육지 쪽으로 후퇴한다. 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바닷물은 계속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이 뒤쪽으로 계속 밀리는 것입니다. 4번 석호의 면적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대된다. 이것은 오늘 한국지리 선지에서도 똑같이 나왔는데요. 이 뒤에서 퇴적물이 공급되면서 이 석호의 면적은 계속 줄어듭니다. 아마 그 과거 기록에 가면 이러한 지역도 아마 이 그림에서는 이 지역도 아마 석호였을 거라고 추측 가능할 거예요. 5번 E는 산호층의 유해가 퇴적되어 형성된다. 산호층의 유해가 퇴적되어 형성되는 건 그냥 단순한 산호초해 아니에요. 이 샤치라는 것은 이 파랑의 퇴적물이 마니뿔을 가르마서 형성된 것인데 여기서 역시 아까 그 연안류에 의한 이동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했던 육지 쪽으로 확대하는 것, 후퇴하는 것, C가 후퇴하는 것이 맞습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한 번 더 지형 짚어드릴게요. A는 C아치, B는 사빈, C는 해시계, D는 석호, E는 사치입니다. 이 문제는 그 2단원에 보면 세계 하얀 지형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참고로 한국지리에도 이와 같이 똑같은 문제가 오늘 출제가 되었습니다. 만약 한국지리 같이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그거 같이 보셔도 좋고요. 안 들으셔도 그 문제만 따로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바로 다음 문제 할게요. 다음 13번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을 오른 것은? 가나다인데 유출이 엄청 많은 대륙이 하나 있는데 유입이 거의 안 되는 지역이 하나 있어요. 그 대륙은 아프리카입니다. 그리고 서로 최근 아프리카 가까우니까 난민이 많이 유입되는 곳, 아마 난민의 유출이니까 유럽이겠죠? 그러면 여기가 아메리카입니다. 사실은 앵글로 아메리카라 해야 되는데 라틴 아메리카가 안 나왔으니까 그냥 아메리카에도 무방할 것 같아서 이렇게 표기했고요. 그러면 1차 산업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인데 아프리카가 인구 나이지리아가 1억을 넘기고 다른 나라 합쳐보면 거의 한 10억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C가 아프리카겠죠? 그 다음에
인구가 그래도 더 적은 곳이 유럽일 거고, 왜냐면 미국 인구만 3억이에요. 그럼 A가 3억, 그럼 A가 미국일 겁니다. 아프리카는 아메리카보다 도시화율이 높다. 도시화율은 아메리카가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그 아메리카 다음 유럽, 그 다음에 아프리카가 순으로 도시화율이 높고요.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2번, 앵글로 아메리카는 유럽보다 1차 산업 종사자 수가 많다. 그렇죠. 여기 이미 그래프로 이게 되었고요. 실제 인구가 많기 때문에 1차 산업 종사자 수가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앵글로 아메리카는 제가 여기 미국으로 썼네요. 미국이라 하면 안 되죠. 아메리카. 앵글로 아메리카는 아프리카보다 시간당 임금 수준이 많다. 앵글로 아메리카의 경우 아프리카보다 더 고급 인력이 있기 때문에 시간당 임금 수준이 훨씬 높습니다. 4번, 아프리카에서 앵글로 아메리카의 이동자 수는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의 이동자 수보다 많다. 여기 이미 증명이 되었잖아요. 약 920만 명, 여기는 230만 명. 여러분들이 그 세계 정세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최근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가는 난민들 문제가 많잖아요. 그 난민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 그 난민을 거부한다고 하는 것이죠. 5번, 앵글로 아메리카와 A, 그리고 유럽과 B는 동일한 앵글로 아메리카에서 앵글로 아메리카와 A, 다와 B는 같은 대륙이 있다. 네, 그렇죠. 이렇게 AM, 앵글로 아메리카, 그 다음에 EU, 유럽, 아까 분석을 하면서 아셨죠? 정답은 5번입니다. 이 문제는 아마 그 인구이동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인구이동과 지역변화, 세계지리 교과서 4-2단원에 나옵니다. 아까 1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가 그 고등학교를 다닐 때 사용했던 비상교육 교과서 해석을 하고 있고, 교과서라는 것이 그 교육과정서에 맞게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교과서와도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14번, 그래프는 제시된 가나다 국가의 상대적 인구 특성을 표와 같이 나타낼 때 인구지표를 오른 것은? 아마 일본, 중국, 나이지리아 했으니까 일본은 노년층 비중이 가장 높다고 알고 있죠. 아마 그렇게 되면 나가 일본일 거고, 인구 비중이 가장 낮은 다른 것이 가장 낮은 얘가 나이지리아? 그럼 얘가 중국이 되겠죠. 세워볼까요? 나이지리아, 중국, 일본. 나이지리아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총 부양비가 높을 거예요. 총 부양비가. 왜냐면 아이가 많다 보니까, 아이가 많고 노년층도 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청장년층의 비중이 가장 적잖아요. 그렇게 되면 총 부양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A가 총 부양비가 될 것 같고요. B는 중국이 가장 높다고 했는데, 중위연령이라는 것은 전체 인구를 나열을 해보았을 때 거기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얼마나 연령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럼 B와 C 중 하나일 텐데, 나이지리아가 또 자연증가율이 높잖아요. 그러면 나이지리아가 높은 거라면 자연증가율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가 자연증가율에서 정답은 2번이에요. 좀 중위연령에서 왜 일본이 1등이 아닌지 좀 의외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인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나이를 하다 보면 평균은 나일지 몰라도 중위연령 가운데에 서 있는 사람의 인구가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중위연령 순서가 높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이 문제는 4단원의 인구 성장과 인구 문제 단원에서 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15번, 그래프는 세계 3대 식량 작물의 생산량 및 수출량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설명에 대한 옳은 것은? 일단 A, B, C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거는 생산지에서 생산되고 소비되는 것은 쌀밖에 없어요. 그리고 교류가 가장 많은데 생산이 적은 것은 밀이고요. 최근 들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미국에서 대량 생산되는 옥수수가 아마 A입니다. 옥수수의 기원지는 아시아에 있다. 옥수수의 원산지는 안데스 산맥 지역입니다. 틀렸고요. 2번, 밀의 최대 생산 국가는 미국이다. 쌀, 밀 모두 최대 생산지는 중국입니다.
3번 쌀은 밀보다 최근 옥수수보다 최근 바이오 에너지의 원료로 사용된다. 바이오 원료는 옥수수라든가 감자, 고구마와 같이 전분이 있는 식물에서 그 원료를 따오는 것으로 쌀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사용되지 않지는 않는데 옥수수가 너무 많이 사용돼요. 그래서 틀렸어요. 4번 쌀은 밀보다 세계 생산량 대비 수출량이 많다. 이것이 수출량인데요. 쌀이라는 것은 생산 지역에서 그 지역에서 바로 소비되는 경향이 강한 편입니다. 5번 밀은 옥수수보다 세계 생산량에서 앵글로 아메리카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 밀은 전 세계에 재배되는데 옥수수는 전체적으로 앵글로 아메리카, 아까 미국에서도 기업적 대량 농업을 통해서 옥수수가 많이 생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앵글로 아메리카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게 아니라 높을 거예요.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한국지리에서는 농업 문제 안 나왔는데 세계지리에서는 이번에 농업 문제가 한국지리 농업 문제가 나왔죠. 근데 세계지리도 이번에 목축업 문제가 안 나왔어요. 이번에 목축업 문제를 빼놨으니까, 그렇다고 안 나왔다고 공부 안 하시면 안 돼요. 그거 수능에서 목축업 문제가 진짜 어렵게 나오니까 진짜 많이 헷갈려요. 저도 시험장 갔을 때 그랬고 6월 9월 때도 목축업이나 농업은 많이 헷갈렸으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는 확실히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문제 할게요. 16번 그래프는 세 국가의 도시 인구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독일, 멕시코, 인도네시아 중 하나인데, 자, 이거는 좀 세계지리를 좀 잘 아시는 분들이라면 인구로 푸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독일은 인구가 1억 명을 넘지 않기 때문에 독일이고, 인도네시아는 멕시코 인구가 1억 5천인데 인도네시아는 도시 인구가 거의 1억에 육박하니까 아마 여기가 인도네시아가 될 거고요. 여기가 멕시코입니다. 멕시코가 자주 나오네요, 이번에. 아무래도 최근 멕시코가 무역장벽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언급했던 USMA 같이 새로운 조약이 형성되거나 나프타 폐기 등 여러 세계적 이슈를 물고 오는 주제가 많기 때문에 멕시코가 이번에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럼 이거를 선택을 풀어볼까요? 멕시코는 인도네시아보다 1950에서 2015년 도시인구 증가율이 높다. 이거와 급격히 증가하네요. 거의 X절편 대 Y절편 비율이 확실히 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멕시코가 증가율이 더 낮죠? 인도네시아가 높으니까 1번 맞고요. 2번 인도네시아는 독일보다 1차 산업 종사자 비중이 없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현재 아직도 1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있습니다. 반면 독일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공업의 국가잖아요. 2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높고 또 선진국이다 보니 서비스업 비중이 높아 3차 산업 종사자 비율도 높습니다. 3번 독일은 멕시코보다 도시화의 가속화 단계 진입 시기가 이르다. 그렇죠. 이미 도시화가 많이 진행이 됐어요. 그 말이 됐으니 이미 도시의 가속화는 그 전에 진행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4번 멕시코, 인도네시아는 모두 2015년에 종주도시화 현상이 나타난다. 종주도시란 1위 도시의 인구가 2위 도시 인구의 2배보다 더 큰 도시를 지칭합니다. 한국도 종주도시가 진행됐죠. 서울의 인구가 부산의 인구 2배가 서울의 인구보다 적습니다. 이것은 이 선으로 볼까요? 이 선 대 이 정도 대 이 정도와 이 정도 대 이 정도. 이미 충분히 종주도시가 진행됐다는 것을 눈으로도 확인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4번도 정답이죠. 그럼 정답이 5번인데요. 5번 나라가 이미 나왔으니까 확인할까요? 멕시코는 라틴 아메리카, 인도네시아는 아시아, 그리고 독일은 유럽입니다. 아까 세계 지도가 있었을까요, 과연? 네, 독일이 여기 있고요. 인도네시아는 여기, 라틴 아메리카는 저 미국 지도에서 있을 것 같습니다. 17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것을 하기 전에 16번의 단원을 알고 가볼까요? 세계의 인구 분포, 즉 4-1단원에서 여러분이 만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17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기후값을 나타내는 것이다. 옳은 설명은? 일단 국가를 볼까요? 여기는 알제리, 그리고 여기는 에티오피아, 그 다음에 여기는 미얀마, 여기는 싱가포르입니다. 뭔가 공통점이 좀 느껴지지 않나요? 아마 열대기후에 관해서 물어볼 것 같은데요.
1월 강수량이 엄청 많은 곳. 열대 AF 기후는 싱가포르입니다. AF, 싱가포르. 그리고 이제 미얀마와 에티오피아인데요. 7월 평균 기온을 기준으로 비교를 해봐야겠군요. 7월에 조금 더 시원하고 그 강수량이 적은, 그러니까 고산 기후, 일명 상춘 기후라고 볼 수 있는 이곳을 그 H 기후, 에티오피아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럼 이제 알제리와 미얀마 차이인데요. 미얀마는 그 몬순이라는 그 기후가 있어요. 그래서 그 7월에 비가 안 오는 그러한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알제리는 이곳이 동계 건조여서 7월에는 나름 그 적도 수렴대가 위쪽으로 올라가서 그 비가 여긴 좀 오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알제리가 나고요. 여긴 적도 수렴대가 올라가서 그리고 몬순 기간에 비를 많이 뿌렸기 때문에 비가 안 오는 AM 기후. 미얀마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볼까요? 싱가포르는 미얀마보다 고위도에 위치한다. 여기가 미얀마고 싱가포르는 여기 저위도에 위치해서 1번 틀렸고요. 2번 그러니까 알제리는 싱가포르보다 아열대고압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싱가포르는 상시 그 아열대고압대는 그러니까 여긴 적도수렴대가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아열대고압대의 영향을 받을 수가 없고요. 아무리 북상해봤자 이 정도니까 계속 적도수렴대 영향. 아열대고압대는 그 위쪽이니까 위쪽 또는 적도수렴대가 이럴 경우 아래쪽을 여기를 아열대고압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열대고압대가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알제리가 더 오래 받을 거예요. 싱가포르는 연중 적도수렴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강수량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맞고요. 3번 에티오피아는 미얀마보다 그 해발고도가 높다. 에티오피아 일단은 평균적으로 2,500m. 아까 3번 문제에서 샌안드레아스 단층 언급하면서 여기 열곡대, 지리학에선 열곡대, 지리학에선 지구대가 위치한다는 것을 설명했는데요. 여기는 실제로 높은 산이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동아프리카 평원이라고도 지질학 쪽에서는 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도가 높다는 거 정답이죠. 정답은 3번이에요. 그래도 리얼을 보고 갈까요? 다 모두 기온의 일교차보다 연교차가 크다. 일교차보다 연교차가 큰 기후는 모든 기후지만 일교차가 연교차보다 큰 기후가 딱 두 개 있어요. 상춘 기후, 그러니까 H 기후와 A 기후 모두 연교차가 일교차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리얼 틀렸고요. 정답은 3번 니은 디귿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세계 기후 부분인데요. 가장 기본적인 열대 기후나 그러니까 아까 중국과 미국, 뉴질랜드, 칠레를 비교한 온대 기후 문제가 나왔듯이 이번엔 열대 기후 문제를 나왔으니까 기후 문제는 이렇게 여러 개의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학습해 두세요. 2단원의 1번에 열대우니까 사바나 기후 지역에서 나왔으리라 생각합니다. 18번 가나 환경 문제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사헬지대에서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 사헬과 사막화는 언제나 따라올 같이 붙어 다니는 거리니까 사막화. 그 다음에 파리에서 195개국이 파리 기후협약이라고 해요. 이거를 미리 밝히고 가면. 이게 이렇게 터치가 됐으면 더 예쁘게 써드렸는데 그게 안 돼서 너무 죄송하네요. 사막화의 해결을 위하여 람사르 협약을 체결했다. 람사르 협약은 1971년 이란의 람사르에서 체결된 협약으로 습지나 갯벌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이므로 사막화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2번 피부병과 백내장 발병의 직접적 원인이다. 피부암과 백내장 발병은 UV 라이트 C 파장에 의해서 발생하는데요. UV 라이트는 A, B, C 파장이 있는데 A 파장과 B 파장 같은 경우는 오존층에 의해서 반사가 되지만 C 파장은 오존층이 파괴될 경우 그것을 뚫고 그대로 들어와서 피부병을 일으킵니다. 특히 남극이 오존층이 많이 파괴되었잖아요. 그 영향이 호주에 미치는 바람에 호주가 실제로 피부암과 백내장 발병 1위 UV 라이트 C의 영향을 많이 받아 이러한 것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번은 오존층 파괴니까 틀렸고요. 3번 사막화는 아프리카와 유럽에서 피해본 적이 없다. 사헬지대는 이미 한반도의 한 7, 8배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 발생하고 있고 유럽도 최근 에스파냐에서 사막화가 진행되면서 이것이 활동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유럽에서는 큰 피해가 관찰된 적이 없습니다. 3번 틀렸고요. 4번 파리 기후협약 그러니까 지구온난화죠. 지구온난화 중에 그중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하기 위해서 온실가스를 결국은 우리가 줄여야 할 필요가 있죠.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5번 나가 심화될 경우, 그러니까 지구온난화가 심화될 경우 영구동소증의 면적이 확대된다. 이미 여러분 요즘 보셨지만 영구동소증은 최근 많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질학계에서는 이걸 조금 더 다르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이번에 학교 전공 수업을 들으면서 지구 역사 과정에서 지구 온난화가 어떻게 지속되었는지를 볼 수 있었거든요.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께서 한번 제가 나중에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이 문제는 6단원에 보면 세계 경제 환경의 변화와 환경 문제라는 부분에서 만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교토의정서나 몬트리올 협약, 그 다음에 파리 기후 협약 등 다양한 협약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많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9번 그래프는 네 국가의 1차 에너지 소비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다. 옳은 것은 중국, 프랑스,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석유,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 미국이 이미 기본 자료줬네요. 일단 아예 없는 것이 하나 있네요. 원자력일까요? 아니면 무엇일까요? 아무튼 검은 게 하나 없네요. 참고로 여기서 미리 연결을 지어주면 프랑스가 원자력이 심하고 원자력을 좀 많이 의존하고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석유겠죠, 당연히. 그런데 중국이 높은 것이 하나 나왔어요. 뭔가 중국 같은 그런 것이. 중국은 석탄이 높잖아요. 근데 중국만 높은 게 하나 있네요. 그건 뭐겠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가가 중국이고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가 높은데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은 그나마 하나 있는 거? 이게 그나마 있을 것 같으니까 이게 석유가 아니라 여기가 사우디. 그럼 여기가 프랑스가 되겠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러면 아까 말했다시피 A가 원자력일 거고요. B는 일단 B는 모르니까 넘어갑시다. C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 높은 거니까 아마 여기가 B가 석유, 그러면 C는 모르겠고, 근데 미국이 좀 높은 거를 봐서는 천연가스라고 유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D는 중국이 높은 걸 보니 석탄이군요. 그러면 원자력은 석탄보다 상업적 발전에 이용된 시기가 이르다. 원자력 발전은 석탄은 이미 산업혁명 시기에 발전에 이용이 됐는데, 원자력 같은 경우는 우라늄 파괴가 되면서 이것이 토륨이나 플럼범으로 붕괴되는 시기를 연구하는 원자력학이 발견된 시기가 대략 1800년대 후반으로 이것을 원자력을 통해서 조절하면서 이용하는 것이 원자력 발전소고요. 이것을 폭탄 수준 높게 하면 원자폭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연구하기 시작한 시기가 산업혁명보다 한 200년 이상 지난 시기니까 상업적으로 발전에 이용된 시기는 훨씬 늦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석유는 천연가스보다 수송용으로 이용되는 비중이 낮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여러 것을 이용했지만 아직까지 한국도 그렇고 세계는 석유를 수송용 비중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석유를 가열하면 이 직류탑에서 가열하면 여기서 LPG 가스 나가고 등유, 중유, 석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스팔트가 나오잖아요. 이러한 다양한 것들을 기름으로 활용하고 실제 LPG라든가 이런 되면 등유, 증유, 경유 이거 모두 다 수송용으로 활용되고 있잖아요. 수송용 비중이 높기 때문에 2번 틀렸습니다. 3번 C 천연가스는 석탄보다 연소시 대기오염 배출량이 많다. 이거 한국지리 선지에서 똑같이 나왔습니다. 천연가스는 무공해 화석연료로서 향후 환경오염과 관련돼서 개발할 그런 목적이 높아지고 있고요. 석탄은 어떻습니까? 석탄은 이미 모든 물질을 연소하면 물과 함께 CO2를 배출하는데요. 이 CO2가 대기오염 물질이기 때문에 석탄이 대기오염 배출량이 더 많으므로 3번도 틀렸습니다. 4번 C 천연가스의 수출량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는 다이다. 석유를 제일 많이 투자하죠. 천연가스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것은 독립국가연합과 그 다음에 러시아 일대가 가장 천연가스를 많이 수출합니다. 정답은 5번인데 5번 살펴볼까요?
중국은 프랑스보다 세계 1차 에너지 구조에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이게 석탄인데 엄청 높잖아요. 실제로 중국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석탄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정답은 5번이고요. 이 문제는 그 5단원 경제활동의 세계화 부분에서 함께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에너지 자원 문제가 또 나왔는데 에너지 자원 문제도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 꼭 참고해주세요. 네, 세계지리도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20개 놀이, 20번 20개를 활용한 놀이이다. 20번이라고 20개인가요? 아, 뭐 농담이고요. 아무튼 가에 해당하는 국가를 지도에 A, E에서 고른 것은 여기는 영국, 여기는 스페인, 에스파냐, 여기는 벨기에, 그 다음에 여기는 스위스. 이 국가를 좀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유고 연방으로 있던 시절에 있던 국가들이 그 유고슬라비아 연방이 붕괴되면서 여러 국가가 생기면서 크로아티아, 마케도니아 이런 식으로 붕괴된 거죠, 국가가. 한국에 유로화를 자국의 통화를 사용합니까? 예. 영국은 얼마 전에 브렉시트를 선언하면서 유로를 탈퇴했기 때문에 애초에 이 유로화와 관련이 없고 실제 유럽연합에 가입을 해 있을 때도 파운드화 자체적인 화폐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A가 첫 번째 거기에 틀리고요. 스페인은 유로화를 사용하며 벨기에는 유로화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스위스는 제가 알기로 스위스 프랑을 사용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걸 한번 검색해볼까요? 스위스는 과연 어떤 화폐를 사용하고 있을지. 다만 스위스 화폐는 아마 유럽연합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스위스 프랑이라고 하는 자체적인 화폐 단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위스도 일단 빼고 그 다음에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는 어떤 화폐를 사용하실까요? 아마 저는 이것도 아마 그냥 유로화를 사용하고 있을 생각하는데요. 마르카라고 이렇게 렉이라든가 이렇게 여기도 역시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는 국가입니다. 찾아보니까. 그러면 B하고 C 벌써 거의 갈렸는데요. 종교 갈등으로 분리 독립 요구가 활발합니까? 스페인은 일단 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바스크 독립운동이라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요. 하지만 벨기에는 현재 그건 없어요. 오히려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가 이게 좀 심각한데요. 과거 이 유고슬라비아 연방이 이것이 왜 이렇게 됐냐면 종교 분쟁 때문에 이렇게 연방이 붕괴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현재 싸우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보면 이미 정답은 이미 2번 벨기에가 됐는데요. 그래도 한번 더 확인해 볼까요? 서로 다른 언어 사용자 간의 갈등이 있습니까? 예. 벨기에는 현재 이게 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프랭시사스를 사용하고 여기는 도이치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 중간에 네덜란드어를 사용하는 집단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집단 간에 서로 간의 갈등이 발생하여 분리 독립을 요구하고 있긴 합니다. 유럽연합본부는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하고 있고요. 참고로 언어 분쟁에서 스위스 같은 경우는 프랑스어, 독일어, 그 다음에 이탈리아어, 그 다음에 알자스로레너라는 이런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알자스로레너가 아니군요. 스위스어 언어를 치면 또 나올 텐데요. 스위스는 언어가 총 4개가 로망시어라고 1%라는 소규모 민족만이 사용하는 언어가 또 있습니다. 하지만 스위스 같은 경우는 이 4개를 모두 공용어로 채택을 했기 때문에 서로 언어 간의 갈등이 없습니다. 그리고 5번째, 이국 간의 벨기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벨기에입니다. 정답은 그래서 벨기에이고요. 나라 한 번만 더 짚어주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은 유로화를 자국의 화폐를 사용하지 않았을 뿐더러 최근 브렉시트를 통해 유럽연합을 탈퇴하였습니다. 스페인은 종교 갈등으로 최근 바스크 독립운동이라는 독립운동이 있었으며 아직도 이슬람교의 문화권에 남아있으며 난민이 많이 수용되고 있는 곳입니다. 스위스는 국제통화기금이 위치하는 IMF가 위치하는 곳으로 이곳은 영세 중립국입니다. 유럽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화폐도 자국 화폐인 스위스 프랑을 사용하며 언어가 4개가 혼재하고 있지만 서로 언어 간의 갈등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벨기에는 여기 계속 나왔듯이 유럽연합 본부가 위치하며
그 서로 다른 언어 사용자한테 프랑스어와 독일어 간의 서로 그 갈등이 항상 발생하고 있고요. 그로 인한 그 갈등이 매우 심각하다고 합니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는 동유럽 국가로 이곳은 유고슬라비아 연방이 붕괴되면서 나타난 곳으로 유고슬라비아 연방이 붕괴될 때 종교 간의 갈등에 의해서 이곳이 붕괴되었듯이 이것도 역시 종교 간의 갈등에 의해서 지금도 현재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세계지리도 오늘 20번까지 문제 다 만나봤습니다. 오늘 시험 보시느라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그러나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일 뿐 수능이 가장 중요하니까 수능 때까지 여러분 모두 끝까지 좋은 결과 맞으시고 수능 때 좋은 결과 맞으셔서 원하는 대학 가시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아마 나중에 보게 될 그 2019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그 공부 모두 열심히 그때 다시 이 강의를 보실 때 공부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